아이를 낳기 전까지 일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크니까 나 이러다가 일을 못하고 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 타임으로 뭐 일을 하는 거, 시간 타임으로 뭐 일을 하는 거. 근데 나이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알바가.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부동산 중개사 일을 이렇게 자격증 시험 보는 걸 조금 해서 그래서 그걸 이거 정말 최적의 직업이다. 10살, 11살 때 농구를 시작해서 12년, 그리고 모델 생활하면서 17년,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희진의 와이프로 불리는 경우도 많아요. 원래는 저는 저희 인생대로 살아왔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제 삶의 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내조도 하고 외조도 하고 육아도 잘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하나 다르게 요거는 약간 나의 커리어로 뭔가를 지금 해야지 막 이게 있나 봐요. 다음 목표를 또 설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 건가? 그 다음 목표가 지금 막 뭔가를 찾아야겠다는 강박?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조금은 알듯 말듯 한 것이 어찌됐든 뭐 굳이 결혼과 출산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놓고 본다면 잠깐만 내가 그 살아오던 내 이름으로서의 나는 내가 지금 잘 데리고 가고 있는 건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시청자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또 이혜정님과 같이 그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혼도 잘했고 집에서 편히 쉬고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고 저는 이 안에서 약간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때 뭔가 그리고 나의 커리어를 엄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를 되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사람이 한 번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게 3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 자체가. 계속 그 위에 지점을 달성하시면서 탑을 계속 가면서 스펙타클하게. 네. 근데 또 지금도 뭔가 새로운 걸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새롭게 도전하거나 뭐 해보시는 게 뭐 있으세요? 해본 것도 많았어요. 뭐 이제 신발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신발 디자인? 디자인 하려고 직접 수공하는 그런 데서 배워보기도 하고 뭐 요리 시작한 지는 한 5년 전부터 이제 조금 이야. 시작하고 근데 그러니까 요리나 이런 거는 지그시 약간 조금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이 있어서 뭔가 그때를 자꾸 기억하는 것 같아요. 운동했을 때 확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확 하는 그런 거. 약간 그 과정이 조금 혹독하기도 하고 연습을 많이 시킬 텐데 그거가 괜찮으셨어요? 그때는 자아가 없었나 봐요. 막 내가 좋다, 막 싫다, 막 이런 거 표현할 것도 없었고 그냥 시키면 하는 대로 했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는구나. 농구를 하면서 제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집이 막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가지고 운동하면서 다 지원도 해주고 제가 마치 가장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또 되게 주목받았고 그러니까 나한테 꺽다리라고 놀렸던 친구들이 이제는 야 멋있어 너 완전 최고야 막 이렇게 해주니까 야, 악바리처럼 해야지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냥 그냥 좋은 그냥. 느낌. 그게요. 혜정 씨한테는 소속감이자 그렇죠. 안정감이자 그냥 경제적으로 지원이 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제 인생은 농구를 위해서 태어났고 농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국가대표가 된다라는 그런 목표점도 있었고 프로팀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목표점도 있었고 이혜정이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감이 좀 분명해졌네요. 농구를 네. 시작함으로써. 네. 위기는 없으셨어요? 그 어린 시절의 그런 과정은 사실 위기도 있고 고비도 있을 것 같아요. 많았죠. 제가 좋아했던 운동인데 이제 이게 1위 됐잖아요. 1위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제가 거기서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운동할 때 정말로 너무 힘들게 거의 막
이거 아니면은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 때 이제 갑상선 항진증도 걸려서 운동도 못하고 거의 계단 한두 계단 올라가면은 토하고 쓰러지고 이 정도로 되게 심하게 왔어요.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은 조금 망했다. 약간 나 더 막 그냥 난 죽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오실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나오셨어요? 그냥 도망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짐 싸들고. 네, 짐 싸들고 도망 나와서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들과 다 연락을 하고 그냥 도망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후로 한 10몇 년 동안은 농구했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그쪽은 보지도 않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상 나오시고 난 다음에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처음 알았어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카페에 취직하려고 해도 너무 키가 커서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배달도 해보고 뭐 일해봤다고 하고서 호프집에서도 일해봤는데 맥주 이름을 몰라서 중간에 잘린 적도 있고 참 그때 처음으로 돈의 소중함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했을 때는 막 이제 운동을 안 시키고 이제 신입생들 이제 체력 보충한다고 좀 많이 먹었어가지고 조금 음식에 질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니까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치마 입어보면 너무 쑥스럽지만 그 나갔을 때 희열감 되게 이상하지만 난생 처음 치마를 입어보니까 밖에 나갔을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근데 그런 희열감이 되게 좋았어요. 아니, 이 몸을 감추고 운동복을 입고 계셨으니. 네. 그러다 보니까 치마 입고 매니큐어 칠하고 머리 길러보고 파마하고 눈썹 밀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라요. 살이 빠졌나 봐요. 신진대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만 먹어도 그냥 살이 쭉쭉쭉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던 게 있으니까 근육량이 네, 충분하죠. 그때는 뭐 풀팀에 있을 때는 80kg까지 나갔었으니까 뭐 한 그때 당시에 한 65, 70kg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니, 또 그런데도. 키가 워낙 크시니까 70, 80이어도 맞아요. 굉장히 그렇죠. 작은 키 70이랑 큰 키 네. 70. 아이고, 완전 다르죠. 그래서 모델 캐스팅도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나한테 사기치네. 왜냐면 그때도 연예인 뭐 시켜준다고 했다가 뭐 돈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까 사기치네 하다가 거울을 보면 내가? 약간 이런 거. 허리 꺾이는 거고. 마르리니까. 내가 이러다가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가르쳐준 선생님이 너 운동해가지고 골격이 너무 커서 너 딱 5kg 빼야 되는데 너 2kg밖에 못 빼. 며칠까지 뭐 2kg 빼와. 네 하는데 순간 여기 뒤에서 불이 막 승부욕이 확 왔구나. 나 국대 출신의 여자야. 일주일에 5kg 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쌤, 그건 빨리 알아봐 주세요. 근데 이분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 뺄 수 있어요라는 그거를. 저는 이미 운동을 해서 골격이 너무 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맞추려면 정말로 뼈만 남지 않은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샌드위치 하나를 버텼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배고프면 잠을 못 자니까 와인 한 잔 마시고 그냥 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혹독하게 했어요. 그때 46kg? 46kg요? 네, 46, 7 이렇게 나가셨어요. 지금 제 하반신인데요, 그럼. 그때 지금도 그때 찍어놓은 다큐 영상이 있어요. 보면은 와, 근데 어렸으니까 저 몸매가 그나마 괜찮다. 라는 정도지 정말 뼈밖에 없더라고요. 몸이 망가졌을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이제 월경을 안 하는지 몰랐죠. 너무 극심하게 살을 빼니까 제가 월경을 안 한지도 모를 정도로 좀 오랜 시간이 지났었던 거예요. 사실 보통 저희가 이제
요럴 때 독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독하긴 하죠. 진짜 독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뺐을 때 독하다라는 얘기 한번 듣고 오빠가 좀 세다고 한 얘기는 해요. 너 자꾸 농구부 주장처럼 살려고 하지 마. 농구부 주장. 남편이 너 너무 농구부 주장 같아. 근데 왠지 그 얘기가 확 와닿아요. 제일 와닿는 방법을 선택하신 게 아닐까 진짜. 결혼을 또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좀 결혼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연애도 못 하고 있었는데 아내 디자이너 언니 생일 파티에 갔는데 제 남편이랑 친구였던 거예요. 학교 동창. 지나가는 길에 뭐하니?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쪽으로 부른 거죠. 이제 그때 첫 만남이었어요. 그럼 그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첫눈에 반했다기보다는 이건 있었어요. 빵. 근데 그게 첫눈이야. 아니 뭐냐면 이태원 석철 오빠 가게였는데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실온에만 있었다가 나와가지고 여기가 볼그스름한 남자가 한 10년 된 책가방이랑 10년 된 그 체크 남방을 입고 왔는데 그게 되게 너무 순수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스타일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지금 나 만나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빨갛고 노랗고 등산복만 입고 다녔어요. 제가 생각한 그 연예인 이미지, 약간 조금 배우 이미지, 약간 좀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분은 너무 99.9%가 노력형인 거예요. 그거에 너무 반했어요. 이거는 내가 가진 거고 더 노력해야 될 거를 너무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연애하고 얼마 만에 결혼 얘기가 오간 거예요? 저희가 연애한 지 얼마 안 돼서 열애설이 터졌어요. 열애설이 터지고 뭐 이제 결혼설도 터지고. 그 와중에 순간 그러니까 나도 막 결혼을 하고 싶었었지만 갑자기 뭔가 확 오는 변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을까?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본 사람이 없는데 내가 100세까지 살려면 아직 한 70년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70년을 살 수가 왜냐면 제 사전에 이제 이혼은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자리 잡아가지고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그건 없어. 무슨 답을 원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오빠 나 좀 잡아줘. 잡아줘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식 다 잡아놓고 한 달 전에 A4 용지 2장을 쓰고 이제 차라리 이혼보단 난 파혼이 낫겠어. 맞죠. 혜준 씨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이상한 게 내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잘못을 안 해도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딱 하나였어요. 그냥 이때 오빠가 나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1, 2주 정도 동안 제 오빠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혜정이 좀 찾아달라고 울고불고 하고 제 동생한테도 전화하고 제 주위 사람들 다 전화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지. 그리고 오빠가 핸드폰 가끔 꺼놨다가 이제 가끔 키면 이제 오빠 문자 오잖아요. 너 엉엉 울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오빠가 너무 몰골도 안 좋고 온몸에 막 술 마시고 넘어져가지고 막 이런 게 미안하네. 또. 그래서 내가 미안하고 이 사람 우리 같이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혼란스러운 게 딱 이제 네. 잡혔네요. 네, 잡혔어요. 그 왜 혜정 씨가 네. 프로 농구팀 들어갔다가 네. 짐 싸들고 도망 나오셨잖아요. 네. 상황은 다르지만 약간 느낌은 비슷하세요? 선생님 저 지금 잠시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소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버거우셨군요. 감당하기가 조금 버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랑 좋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라는 그런 거를 상상해 본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막 결혼해서 잘 사시는 모습을 제가 본 게 아니라 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그게 조금 불투명? 근데 이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막 확 하루 지나면은 뭐 벌써 이미 결혼식 다 돼 있고 하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잠깐만 2주 뒤.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혜정 씨는 농구든 모델 일이든 결혼이든 싫지 않아요. 다 네. 좋아하지만 시작을 할 때는 주도적으로 먼저 딱 결정해서 나는 농구를 시작할 거야. 나는 모델을 시작할 거야. 이거보다는 뭔가 상황에 의해서 맞아요. 어떻게 정신없이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하다 보면 잘해. 네, 잘하니까 인정을 받아. 네, 약간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비나 어려움도 꿋꿋하니까 이겨는 내. 네. 근데 어떤 중학생 애가 성적이 많이 올라서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걔가 열심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애가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쌍코피를 터뜨리고 네. 막 한 번은 쓰러지고 네.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왔어. 네. 그러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 약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농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막 네. 그 과정에서 막 근육이 아프도록 네. 막 내 몸에서 느끼게 막 근육이 아프게 해야 내 오늘 열심히 연습을 한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모델 일도 막 체중 막 극한 상황에 체중을 빼. 그래야 내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 네. 결혼도 이 사람이 내가 평생을 걸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막 초췌해져가지고 막 넘어져서 막 상처가 생기고 멍이 든 걸 내가 눈으로 봐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약간 그러는 것 같아서요. 그런가 봐요. 아니, 근데 제가 운동을 할 때 지금도 예를 들어 개인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몸이 안 아프면 되게 싫어해요. 그거 운동 안 한 것 같은 거잖아요. 몸이 안 아프면. 네. 운동을 했을 때 다음날 못 일어날 정도가 돼야지 운동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말 들으니까 제가 그걸로써 그 결혼할 때도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물론 서로 사랑했죠. 근데 그런 어떤 막 멍들고 막 초췌해지지 않아도 사랑하는 건 언제나 사랑하는 건데 네. 어쩜 혜정 씨가 그걸 그런 방식으로 확인해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결심이 들고 쉽게 말하면 직성이 풀리는 거죠.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들어보면서. 네. 왜 그럴까요, 선생님? 아니 뭐 이렇게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신 분이잖아요. 이 목표를 향해 막 갈 때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면서 도파민 네. 또 뭐 아드레날린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부신피질에서 카테코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대처해야 될 때 어떤 그게 위기가 됐든 뭐 시험을 보려면 막 공부도 하고 막 또 산에 오를 때 막 목표를 해서 열심히 올라가 이럴 때 다 이게 이제 우리 몸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뇌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뇌도 연한 부분이 있어요. 뇌 연한 부분이라는 게 이게 조금 의학적 표현은 아니지만 연한 부분이라는 게 이 뇌에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감정을 잘 다뤄내는 뇌 영역이 있는데요. 이 영역에 이 카테코라민이 자꾸 가면 이 부분을 깎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감정들이 좀 다르게 약간 둔마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과하다든가 그래서 이 감정이 교향악단처럼 잘 이렇게 조율이 잘 안 되고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도하게 카테코라민을 계속 분비하고 쓰는 거는 언제나 긴장 상태에 있는 거라 네. 건강에 썩 좋지 않죠.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알았거든요. 제가 너무 막 혼자 이렇게 급하게 막 하는구나. 혼자서 막 이걸 뭘 하는구나. 남편이랑 저랑은 전혀 반대적인 성향이니까 남편 되게 혼자 있는 시간 되게 좋아하고 명상, 등산, 필라테스 약간 정적인 운동을 되게 좋아라 하고 저는 생활 패턴이 되게 하루에 막 100m 달리기처럼 파이팅 넘치는구나. 쉬는데도 스케줄을 막 해놔요. 막 짜요 이거를? 짜놔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를 되게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작품 끝나면 이제 상담 받으러도 많이 갔다 와요. 배역에서 많이 벗어나기 위해서. 큰 작품 맡으면. 이제 남편이랑 결혼 생활 하면서 이제 한두 번 받으러 다녀보니까 오히려 대화가 더 잘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남편은 이제 가서 이제 작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육아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고서 이제 제 상담 차례가 됐는데 남편이 힘든 것도 너무 잘 알고 당연히 그러죠. 그리고 100% 완전히 괜찮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배우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전 이걸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근데 위경련이 난 거예요. 감당하겠습니다. 얘기 끝나자마자. 뭐 상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괜찮고요. 어차피 뭐 이런 거 부부관계에 다 있는 일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서 위경련이 났는데 선생님이 이제 약 드릴까? 아니요, 저는 소화가 안 돼도 소화제를 안 먹는 사람이라서 약 좀 주세요. 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약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자꾸 있으신 거예요. 나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가 봐. 왜 건드려지는 자꾸 것 그러지? 같아요. 나약. 네.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농구를 그만두시게 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긴 것도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이후는 충분한 체력을 하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모델 일을 하시다가 조기 폐경처럼 네. 뭐 거기까지 가진 네. 않으셨으니까 근데 네. 조기 폐경처럼 네. 그러니까 어쩌면 혜정 씨는 스트레스나 위기가 뭉치면 마지막에 병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네. 그럼 이 병이 난다는 이 신호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게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놓을 수는 없지만 힘들었다는 거를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힘들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고 고등학교 때 한번 제 친한 친구한테 한번 한 적 있고 지금도 힘들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이제 남편한테는 주위에서 자꾸 혜정아 너 그러다 병나 이러니까 그냥 힘들다라고 한두 번은 얘기하는데 속에서는 안 힘들어 할 수 있어 하는데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자 약간 요런 게 힘들다고 하면 나약한 그렇죠. 느낌이 너무 많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표현을 하면 나약한 사람이 되니까 일단 약자가 되는 거고 음.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네. 이러한 의미가 너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데 힘들다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 뉘앙스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힘든 걸 서로 나눠야 되는 사람 누구죠? 배우자 네. 그리고 아이. 네. 이 사람들이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 어떡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힘들어? 그치? 다 힘들어 인생. 옆집 남자는 투잡도 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옆집 남자 투잡하는 걸 어떻게 알고 있대요? 어떻게 아는 거야 도대체? 누구 아빠는 투잡도 뛰어. 이렇게 말하면 물론 인생을 열심히 살고 부모니까 최선을 다해 이런 의미는 알겠지만 네. 배우자가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할 때는 당신이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를 그냥 나누고 나의 마음 상태와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나누는 건데 약한 소리 하지 마. 다 힘들어 세상 사는 거 이러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저는 그 이제 작품 때문에 힘들고 이러다고 하면 잘 들어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약간 할 수 있어. 약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오빠 다 끝났으니까 이것만 하고 하자. 할 수 있어. 해. 더 밀어붙이는 게 더 많은 것 같긴 해. 농구 주장 맞네. 자, 얘들아, 자, 힘내. 이번 게임 이번 게임 해보자. 자, 네. 그래서 결혼 초반에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남편은 공감하길 원하는데 자꾸 저는 해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디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보내줘? 아니면 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되니까 남편이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막 이러면서. 누가 해줘? 아니 이렇게 여보 나 되니까. 지금 작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럼 오빠 강원도에서 쉬고 와. 아니 보내버려. 약간 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던 거. 근데 아마 남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안쓰러우면서 이제까지 혜정 씨는 아니야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뭐 이렇게 하셨지 그냥 힘들다고 하는 마음 그 자체를 네. 그냥 수긍과 인정하는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것도 경험이 많지 않으셨고 그 표현도 그래서 좀 수월치 않으신 것 같고 또 상대가 표현을 해도 편치가 않고 그걸 듣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은 정말 가까운 사람과 못 나누시는 것 같아요. 나눠야 되는데 나눈다고 해서 꼭 다 해결을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네. 가까운 사람과는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나한테 이런 면이 이렇게 표현됐구나라는 거를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네. 똑같은 삶의 형태를 반복해요. 음. 인생은 강박의 순환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강박적으로 매달렸던 부분을 자꾸 순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네. 이걸 알지 못하면 또 뭐 너무 열심히 살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 아파지면 네, 맞아요. 그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요거를 우리 혜정 씨는 밖에서는 열심히 사시고요, 그렇게. 네. 집에 가서는 스위치를 탁 꺼야 되는데 네. 오프를 해야 되는데 오프를 잘 못하시죠, 사실은. 아, 요즘에 네. 이제 좀 쉬면서 네, 그 발산했다가 오프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발산할 때가 없어가지고 약간 좀 키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는 밖에서 좀 열심히 오늘 키고 네, 들어오면 좀 끄도록 해야지. 네네. 그리고 밖에서 일을 안 해도 일단 집에 오면 오프를 한다. 네, 집에 있는 시간은 대체로 오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오퍼하셔도 좋은 게 뭐냐면 혜정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평생에 할 일보다 지금 더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하셨어. 제가 무덤에서 해야 할 일이 조금 오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화이팅 넘치는 우리 혜정 씨를 위한 오늘 선생님의 은영 매직. 네. 한번 주시죠. 네, 은영 매직. 여기 지금 궁금하시죠? 네. 오늘의 은영 매직은요. 나의 건강을 해치지 말자. 네.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서 결국 그 열심히 산 것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해치지 말자.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남편이 맨날 했던 얘긴데. 진짜요? 왜 자꾸 울어? 이 얘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눈물이요. 감정에 따라 눈물의 조성을 비교해봤더니 다 다르대요. 어머머머.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눈물 안에 다양한 감정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다는 거는 굉장히 멋진 감정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돼야 되는 감정입니다. 많이 우세요. 이것만큼은 넘버원이다 하는 거 자랑 세 가지만 딱 세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 딸은 일단 되게 밝아요. 아니, 너무 이게 진짜 심플한 자랑인가요? 네,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좋지. 어디 가나 밥 잘 먹는다는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건 진짜 뽀삐야. 그리고 되게 잘 자요. 진짜. 최고다. 이거를 이길 수가 최고다. 없을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잘 자. 자요. 그 최고네. 오늘은 정영돈 수제자님이 아니고 저를 거쳐 가셔야 됩니다. 날카롭다, 오늘. 예,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자 소문난 딸바보 최정현 고객님과 금쪽 상담소 대표 딸바보 우리 윤지 어머님 네네. 맞춤형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일명 딸 덕후력 테스트인데 진정한 딸 바보는 누구인지 아하. 그 우열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눈에 넣어도 진짜로 아프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일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말이 안 되지. 왜 그래 나래? 말이 안 되지. 왜 그래 나래? 신문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 진짜 종이 아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도 아니라고 이거 생각해요. 왜 그걸 눈에 늘 생각을 하냐.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아, 좋았어요. 아주 솔직하고 좋아요. 예. 네. 자, 두 번째. 쇼핑 갔을 때 내 옷보다는 아이 옷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건 맞아요. 3번. 딸의 응가 냄새도 향기롭다. 좀 아기 때, 완전 아기 때 그 꼬순 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유 분유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 응가 냄새가 아니에요. 그때는 좀 고소해요. 고소해요. 맞아. 그러니까 빵 막 구웠을 때 그런 우유내가 그 응가 냄새가 굉장히 고소해요.
이 분위기 이어서 그냥 멘탈 테스트 해석도 좀 해주시죠. 지금부터 멘탈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딸과 함께 동물원에 놀러간 당신. 가장 먼저 보러 갈 동물을 골라주세요. 2번이요. 우리 아하. 자, 오늘은요, 딸바보 엄마, 우리 최정현 고객님을 위한 동물로 나는 어떤 엄마인지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신뢰성 있다. 이 오리를 네. 선택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눈에 들어왔던 건 캥거루였어요. 왜냐면 그냥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이 그냥 딱 마음에 딱 와닿긴 했는데 제가 이제 좀 현실적이 됐나 봐요. 오리가 갑자기 딱 다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는 그냥 우아하게 엄마 오리와 애기 오리가 막 지금 무리를 떠다니고 있지만 밑에서 열심히 물길질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도 이제 바쁜 엄마로서 되게 우리 둘의 이제 인생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니, 이 간단한 테스트에 그렇게 진지하게 임해주시고 그러니까 아니, 감개무량합니다. 자, 오리를 선택해준 당신은 네.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입니다. 오, 예. 하지만 지나치게 관계 지향적으로 키우면 아이가 타인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쉽게 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도 좀 일맥상통하고 저 관계를 좀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한테 가장 남는 게 뭐였을까 생각했을 때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자, 근데 우리 고객님 그래도 이제 육아하랴 또 일하랴 바쁘시잖아요. 엄마들 정말 바쁩니다. 우리 바쁘신 최정은 고객님께서 도대체 어떤 고민으로 우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또 궁금하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세요. 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우리 아빠 해요, 막 우리 집 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약간 장소 불문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막 친구를 만나면 일단 무조건 먼저 안아야 되고 막 볼을 부벼야 되고 막 이 코로나 시국에 막 뽀뽀를 해야 막 마스크 위로 뽀뽀를 막 해요.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집으로 이제 오시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자고 가요. 뭐 저랑 더 놀다 가요. 선생님 인사하는 데만 거의 한 10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뭐 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것까지 했냐면 그 야광복 있죠. 이거를 들고 와서 선생님이 가시는 차까지 쫓아 내려와서 우유 빛깔 선생님 이러면서 계속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선생님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거의 네 정도 덕후네 덕후. 팬클럽이야. 당장 현재 지난주 주말에도 언니가 너무 좋은 언니였어요. 너무 배려심도 많고 지우를 너무 잘 챙겨주는 언니였는데 여기까지만 해주면 좋겠는데 얘가 이제 더 선을 넘으니까 지우의 스킨십이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정말 또 초등학생 되면 또 정말 자기 할 말들 다 하고 센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게끔 제가 해줄 수 있는지도 조금 좀 그런 부분을 좀 박사님께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 근데 딸바보답게 따님에 관한 고민인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희 애들은 너무 샤이해가지고 오히려 막 정윤 씨 딸처럼 막 애정 표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막 다가가고 너무 좋지. 너무 이렇게 사이드만 있어서 오히려 그게 걱정인데 애정 표현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상상을 해보니까요. 너무 귀엽잖아요. 막 뛰어내려가서 야광봉을 들고 우유 빛깔. 네, 너무 귀여운데요. 일단 아이가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는 거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사람하고 잘 지내려면 조금 바꿔 말하면 이제 사회성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지. 키우려면 일단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워해야 되는데 이게 잘 들어가 보면 시작이 부모를 만났을 때 부모와 같이 있을 때 반가웠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우를 보면 사람을 막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사람을 만나면 막 감정 표현을 하는 아이거든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얘가 사랑을 많이 받고 컸구나. 마음 주머니가 있다고 하면 사랑을 담는 주머니가 되게 큰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이제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꺼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랑을 많이 받고 컸나 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부모가 어떠한 형태의 감정이든 감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감정을 잘 받아주고 감정을 잘 가르쳐준 아이들. 감정 발달이 잘 된 아이들이죠. 이건 이제 정서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감정도 잘 표현해요.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하네. 이렇게 크면 사회성 발달이 잘 된 아이로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 일단 해봐요. 이게 좋긴 하는데요. 약간 좀 과한 면이 좀 있긴 하죠. 네. 이제 정도가 맞아요. 과하면. 네, 과유불급이니까 조금 이제 넘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또 우려되는 면이 그런 있죠. 부분도 네, 같아요. 그 과한 애정 표현 좀 어떤 것들인지 뭐 난처했던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하게 애정 표현을 하면. 지우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원할 때 데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 같이 탄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친구도 지우를 너무 좋아해줬어요. 그 사람 많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너무 좋으니까 얘를 안고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막 너무 좋은 막 이렇게 떠는 거. 뭔지 아시죠? 막 너무 좋은 막 이렇게 떠는 거.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지우야 나 조금 아파 숨 막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상대 아이한테는 되게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캠핑을 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돼서 캠핑을 자주 다녔어요. 너무 좋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캠핑장에 가면 엄마 옆에만 붙어 있고 엄마 막 텐트 치고 막 바쁜데 엄마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텐트를 못 치게 하기도 막 했었어요. 자기 옆에만 있으라고. 어느 순간 캠핑장에서 이렇게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캠핑장을 가면 사라져요. 애들하고 논이라고. 그리고 밤에 돌아와요. 이 정도예요. 어머나. 얘 어디 갔나 찾고서 남의 텐트 가서 막 놀고 있고 이미 막 자기네 집인 것처럼 거기서 밥까지 다 모르는 사람. 네. 완전 네.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정도면 좀 걱정되기도 했을 텐데.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체크를 하죠. 얘가 딱 도착을 하면 딱 봐요. 재밌을 것 같은 또래 집을 있는. 찾아. 자기 또래가 있고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들을 찾아요. 그러면서 쓱 가. 근데 처음부터 확 들이대진 않아요. 쓱 가서 엉덩이를 쓱 밀고 이렇게 앉아요. 스킬이 있네. 그러면 이렇게 봐요. 일단 봐요. 그러면서 쓱 그냥 묻어가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네. 작년에 이렇게 캠핑 중인데 엄마들이랑 이렇게 아빠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보는데 모르는 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애. 야, 너 누구니? 이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너무 하하고 하는 소리가 지금 지우 아니에요? 너무 보기 좋아서 들어왔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이 친구랑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엄마 빨리 전화번호. 빨리 전화번호. 제 번호를 아니까 우리 엄마 번호 이거니까 이모 빨리 입력하세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제 번호를 굉장히 많은 분들과 공유를 했어요. 정말 이분한테는 꼭 줘야 된다. 아니면 그땐 제가 먼저라도 드리는데 약간 애매하게 친할 때 있잖아요. 그땐 사실 번호를 좀 오픈하게 저도 나름 이렇게 인지도가 그래도 요만큼 있는 사람인데 그럴 때 조금 곤란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예. 실제로 연락을 주고 받으셨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같이 여행도 막 여름을 가도 같이 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작년부터 캠핑장을 애들이랑 다니기 시작했는데 캠핑장 입구에 최정윤 씨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캠핑장 번호 밑에. 배우 최정윤이라고 010 이라고 다 나도 봤어. 아이고. 나 진짜인지 몰랐지. 대박이다. 그러면서 좀 성격이. 네. 우와. 근데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걸 몇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우는 자기가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 재밌는 경험을 또 하고 싶어. 예. 그러려면 연락처를 주고 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연락을 해서 다음에 또 가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빨리 연락 줘. 이거는 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또 다시 만나고 싶어요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요걸 통해서 나름 성공적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처 주고받으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것이 성사가 돼서 다음번에 한번 또 놀러 갔을 때 야,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우는 아하, 이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방법이라고 나름 그 어떻게 보면 습득,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영리하네요. 네. 나름 스킬인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관계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가족 캠핑이. 근데 그 피아노 선생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선생님은 이제 저의 어렸을 때 제가 6살 때 피아노를 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랑 이제 또 관계를 맺어온 저의 스승님이에요. 네.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이제 일이 바쁘거나 할 때는 이제 좀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아예 저희 집에서 한 3일, 4일은 계셔주시고 그런 대박이다. 관계인데 이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근데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룻밤만 자고 가. 선생님도 선생님 가족이 있잖아요. 완전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네, 그래서 오빠 밥 줘야 돼. 선생님도 아들이 있어. 그러면 오빠는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고 가요. 그래서 안 보내주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잠들면 그때 가고. 근데 잠들면 가도 다음날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 선생님 안 계시면 난리가 나지.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면 잘 못 나가요, 사람이. 다른 분들도 네. 놀러 오면은 집에서 제가 종종 촬영을 할 때가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오면 이제 삼촌 이모들 난리 나는 거예요. 많잖아요. 막 작가님한테 앵겨가지고 뭐 자고 가요 또 그러고 막 이래요. 지금 집에 한 20분 정도 주무시고 계신다고? 집을 큰 데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숙을 쳐야 될래나. 남들이긴 하다. 그러니까요. 네. 아이가 너무 뽀뽀를 하고 싶고 막 안는데 얘는 막 감정이 막 세니까 막 어떤 아이는 너무 아파 좀 살살 안아줘 막 이런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막 키즈 카페 가서도 그 모르는 애한테 가서 막 놀아요. 오빠 놀자 언니 놀자 막 이래요. 그러면 언니 오빠들은 얘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꼬맹이가. 그래서 아니야 난 너랑 안 놀래 막 이래버리는데 우는 거예요. 언니 오빠가 날 싫어해 막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네. 가면 이제 또 더 이제 친구들 관계도 훨씬 더 넓어질 거고 많은 친구들을 만날 것이고 그랬을 때 얘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막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딸이 걱정될 때 뭐라고 훈육을 하세요? 한 번은 휴게소에서 이제 여행 가다가 다른 가족, 그 아까 말씀드린 언니 같이 밥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언니가 너무 좋아서 이제 팔짱을 끼고 막 비비고 이제 안기고 싶었던 거야. 근데 언니는 너무 이제 얘가 저 붙으니까 때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언니가 이 팔을 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자기를 때렸다고. 그래서 엄마가 봤는데 이건 때린 게 아니야. 언니가 불편해서 팔을 뺀 거야. 얘는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서로 마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다를 때는 그냥 각자의 마음으로 가야지 이거를 같은 마음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 자기는 엄마는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걔네들이 제일 많이 쓰는 무기지. 그래서 저는
나는 네 편 대줄 수 없어.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거구나. 정유 씨가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아이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혀 그건 잘못된 게 없고 잘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다만 이제 뭐가 조금 아쉽냐면 얘가 그토록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딱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이 언니 엄청 좋아하지 지우야. 네. 네 마음은 알아. 그리고 언니도 알아. 거기에 빠지면 얘는 그 뒤에 아무리 이 지우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도 일단 마음이 좀 섭섭하고 상해버리죠. 그럼 이제 뒷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참 그게 어려워요. 네. 그 순간 그 네, 마음을 네. 헤아려주는 게 참. 네, 참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이게 참 현실 부모 입장에서는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 딸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벌써 이게 벌써 나와. 왜 이렇게 매운 거를 드시는지 아니 맨날 이거를. 그잖아요. 이게 맞아요. 딸이 이렇게 네. 언니를 좋아하는 마음을 그랬구나. 그래 근데 벌써 언니가 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나와. 우리 라니가 네. 불 꺼진 방에서 자기 전에 엄마 아까 전에 엄마가 나한테 한 말 오 박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 아 진짜요? 어떻게 나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든 맞아, 부분이에요. 부모 자리가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부럽습니다. 어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샤이하다 보니까 음. 우리 딸들은 엄마 아빠를 만나면 안 반갑나? 우리가 사랑을 안 줬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애들이 좀 애정 표현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조금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쵸. 네. 저는 굳이 말하면 살짝 오빠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라니는 너무 근데 살짝 그런데 특히 학교에서는 처음엔 딱 긴장감을 확실히 많이 가지고 가지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지우도 좀 샤이한 아이긴 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활달했던 건 아니고. 맞아요. 제가 그때 네, 다른 맞아요. 방송에서 우리 정윤 씨하고 지우하고 일상도 아주 자세하게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지우는 감정 표현도 아주 풍부하긴 한데 조금 초기 긴장감도 있고 약간 낯도 가리고 좀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네 이렇게 또 제가 아이들이 좀, 바뀝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좀 성격이 완전 외향적으로 바뀐 게 진짜 캠핑 때부터였어요. 캠핑을 딱 다니기 시작하면서. 근데 요 하여튼 캠핑을 다니면서부터 요 근래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우리 정윤 씨가 또 그 남편과의 어떤 이혼을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언론에도 이제 공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우리 아빠 해요. 막 우리 집 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가진 편견 같은 거예요. 아이는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안녕? 난 윤지우야. 난 아빠랑 안 살아. 난 아빠랑 안 살아.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소문이 빨리 난 것도 있어요. 유치원에 가서도 본인이 먼저 딱 이렇게 오픈을 하고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당당해서 좋긴 하더라고요. 다르긴 네, 하다. 좀 네, 그거를 마음속에 그러네요. 꿍 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너무 또 그러니까. 지우가 이 아빠 해요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아빠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되게 가슴이 아프게 들렸었어요. 네네. 근데 또 제가 그 농담 삼아 한번 그래봤어요. 너 진짜 저 삼촌이 네 아빠였으면 좋겠어? 또 아니래요. 사람이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저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심리로 어떤 아이가 의미로. 그런. 근데 이거를 막 진짜 뭐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라고 생각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럼 동생이 필요해? 그럼 동생은 또 싫대요. 근데 언니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언니를 낳아줄 수는 없죠. 동생은 근데 아빠의 부재 이 단어 표현이 정윤 씨한테는 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못 해주는 거 내가 2배, 3배, 4배의 사랑을 더 줘서 그런 마음이 네,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네, 있으시죠. 너무 내가 있었어요. 그만큼의 사랑을 네. 더 줘서 아이가 그 면에서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아빠하고 같이 안 살아지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반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고 그러실 수도 있을 누구보다도 거라고 그럴 것 봐요.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누구보다. 네. 제가 그래서 약간 정말 이거를 공식하고 싶지 않았던 게 우리 아이와 나는 정말 너무 괜찮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살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가 막 저 길 가다 떼를 쓰고 있었어. 그럼 사람들이 저걸 봤어. 그러면 아 쟤는 뭐 저래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게 너무 싫고 그냥 모든 우리 가족 안의 문제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질까 봐 제가 그래서 되게 서류상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류상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듣기가 싫어서. 네. 근데 그것도 제 편견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요즘 세상이 또 그런 이렇게 너무 이제 많은 가정이 이제 좀 네. 비중이 커졌어요. 네네.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죠. 한부모 가정이 너무 이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다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새는 너무 뭐 한 반에 10명이면 뭐 다 반은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왜 내 애가 그 반에 속해야 돼? 약간 이랬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그 반에 속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거를 그래도 최대한 엄마니까 좀 피해가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상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그 이혼을 안 하고 서류상으로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거는 사실 정윤 씨를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고통과 불행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본인들이 정말 고심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가정사는 제3자가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거나 재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정윤 씨 삶에서 아이한테 몰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내지는 댓글에도 진짜 막 험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전 댓글을 안 보지만 제 주변에서 댓글을 보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윤 씨에 대한 댓글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보거든요. 그래도 느낌이 있잖아요. 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아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런 반응이구나. 어찌됐건 그 댓글이 뭐 모든 사람들의 말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저도 그때 고민했던 게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가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찌됐건 저는 최대한 이 아이에게 같이 극복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이것도 어찌됐건 저희에게 떨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해요. 정윤 씨 말씀이 맞는 게요. 생각보다 우리들이 미처 느끼지도 못하게 오랜 동안 갖고 있는 편견이 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우리가 이제 정말 편견적 사고를 깨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들을 툭 던졌을 때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걸 또 받는 상대방은 이제 굉장히 상처를 입기도 하거든요. 정윤 씨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혼했다는 건 이제 대중들이 다 이제 알고 계시니까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좀 제가 들으면 조금 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제가 좀 같아요. 뜨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뭔가 딱히 명확한 어떤 상황을 막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지만 그 얘기는 했어요. 이제는 돌아오진 않아.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지우가 아빠에 대해서 물어봐요? 요즘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오히려 6살 때까지는 좀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오히려 명확해지니까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윤 씨가요. 지우가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이해력이 좋고 말도 잘하는 아이예요. 그건 분명한데요. 언제나 나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얘가 굉장히 어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약간 우리 정윤 씨가 지우한테 엄마의 이혼 또는 아빠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거 이거를 너무 어른한테 내지는 청소년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청소년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지만 이제는 돌아오진 않아.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얘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모호, 네, 그렇죠. 네. 막연하죠. 네. 막연하고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면 늘 모호함은 불안이 동반돼요. 맞아. 불안이 동반돼요. 맞아. 그래서 정윤 씨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는 것부터 이혼을 하게 되기까지의 중간 단계에 정윤 씨의 나름의 마음의 어려움과 그 허전함과 실망감과 아픔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얘 나이에 맞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살짝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 전에 이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좀 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제가 너무 길게 말을 하는 건지 그래도 한 10분 안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 자자. 그래서 또 자고. 그래서 얘기를 끝까지 마무리를 해봤던 적이 없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시도는 해봤었는데. 네. 아니 하루에 오늘 하루에 네. 이거 기승전결 다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정윤 씨의 저 깊은 마음속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에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혼하는 가정 내에서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다른 쪽 부모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서로 안 네,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결혼을 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된 과정에서는 다 너무나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이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그냥 실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아이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7살 요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이제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는 커서도 아빠의 부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청년이 말하는 아빠의 부재는 내가 아빠가 안 계셔서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빠와 직접 할 수 있는 경험이 적었다라는 표현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아빠의 부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의 부재를 반드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정윤 씨도 내가 3배, 4배, 5배 사랑을 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아빠가 계셨는데요. 지옥 같았어 이런 집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집은 아빠가 부재였다면 난 더 행복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빠가 계시냐 안 계시냐로 이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안 받고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덜 주는 사람으로 크느냐 하는 거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런 걸로 인한 아빠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추억, 경험이 좀 적죠. 네. 그걸 이제 아빠의 부재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우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약간 남자 어른을 조금 어려워했었어요. 이모들한테는 되게 그냥 서슴없이 다가가는데 삼촌들, 남자 어른을 되게 조금 쭈뼛쭈뼛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우가 그때 당시 접했던 유일한 남성이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저희 아빠. 할아버지 진짜 아빠처럼 놀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내가 우리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빠니까. 아니야 우리 아빠야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내 아빠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남자친구들도 많으니까 막 제 학교 후배들부터 막 선배들까지 해가지고
더 많이 좀 보여줬었어요. 지우가 아마 이제 캠핑장에서든 이렇게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또래 친구들이 네. 또래 아이들이 아빠랑 와서 노는 걸 보면 이제 지우는 많이 경험해 보지 네, 않은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후배들이나 이제 삼촌들이 와서 해줘도 그거는 그거대로의 충족감이 있지만 네. 그건 이제 아빠와 직접 하는 경험이 아니니까 어쨌든 지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경험이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호기심이 아주 많은 지우는 저 뭘까? 아빠가 저렇게 놀아준다는 건 어떤 걸까? 또 아빠가 이렇게 번쩍 들어주는 건 뭘까? 진짜 우리 아빠는 저렇게 번쩍 들어줄 수 있을까? 힘은 셀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고 아빠와의 시간, 아빠의 놀이에 대해서 나름 이제 굉장히 아이가 궁금해하고 원한다고 저는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우리 집에 가요, 아빠 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맨날 우리 아빠들한테 아이랑 신체 놀이 많이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요즘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간의 어떤 유전자에 이렇게 그 코딩되어 있는 유전자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거에 좀 맞춰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아빠들 이렇게 번쩍 들기도 하고 이렇게 막 목마를 태우기도 하고 애들 막 들었다 막 이렇게 해서 하고 매달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이러한 신체를 통한 근육의 힘을 배워요. 근육의 힘을 배워요. 근육의 힘을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 매달리려면 거예요. 힘을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근육의 힘이구나라는 걸 애들이 배워요. 네. 응? 전혀 안 해주셨어요? 매달리기. 아니 그러니까 번쩍 아니 들기. 그런 걸 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이런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러게요. 몰랐다는 재밌게 거예요. 까르르 하는 줄 알았지. 잘 놀아준다. 네. 왜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다 해보는 거는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걸 통해 발달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뭘 던지는 놀이를 할 때는 이걸 많이 해봐야 나중에 중력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경회로가 기초와 연결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맨날 촉감놀이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물론 엄마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그러한 이제 그 이론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죠. 아빠들이 이제 신체 놀이를 많이 할 때 이렇게 막 번쩍 많이 들고 돌리지. 네. 이러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런 힘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능력들을 애들이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신체 활동. 그런 의미가 있어. 네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존재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본능적으로 느끼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오토리티라고 해요. 권위적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머니를 통해서 못 배우나요? 그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건강한 권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건강한 권위를 통해서 사회의 규칙과 질서와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반사회적으로 커요. 남의 권리라든가 사회의 법이라든가 질서를 막 어기고 짓밟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서 부모가 반드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기억나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가르쳐야 된다고 선생님이. 네. 제가 안 그래도 네. 그 몸으로 놀아주는 거에 대한 나름 컴플렉스가 있어서 엄청 몸으로 놀아줬어요. 그래서 허리가 다 나갔어요. 들고 외치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본인 몸이 또 재산분이신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되게 자중하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이제 약간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왜냐면 워낙 씩씩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또 마음속으로 내가 더 힘을 내서 너무 파이팅이 넘치면 또. 내가 채워야 되겠다. 우리 애는 아빠가 함께 시간을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절대 듣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정신 마음 있는 것 안에.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또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같이 또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랑 있으면 저는 완전 천하장사가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내 짐을 드는 것도 힘든데 아이랑 있을 때는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저는 사실 아무렇지 않거든요. 제 인생이 모든 게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게 전혀 불편하거나 힘듦은 없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항상 저한테 걱정했던 부분, 정말 너는 괜찮니? 난 너무 괜찮아. 나 너무 괜찮은데 왜지? 네가 괜찮을 수가 없어. 근데 저는 너무 괜찮거든요, 사실은.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아이한테 맞춰진 건 정말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상하지 않고 지금은 나한테는 지우가 있으니까 지우에 대한 육아가 최우선이고 배우 최정유는 없어요. 그냥 지우 엄마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말이 그러니까요. 조금 먹먹하기도 하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정유 씨 말씀이 마음에 와닿거든요. 네, 그 마음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사람이 태어나서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냥 저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내 팔다리 같은 거예요.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너무 제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제가 없다라는 표현이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그러면 지금 아이 키우면서 요거는 좀 내가 포기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되는 게 있으세요? 시간을 많이 보내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죠.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는 거고 애 스케줄부터 보게 되고 아이 픽업 시간을 먼저 체크하게 되고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듯이 그냥 밥을 먹어도 내 새끼가 먼저 먹는 게 먼저고 근데 모든 선택에 있어서 모든 1순위가 되니까 사람들이 보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진짜. 보시다시피 저는 맨날 일하러 다녔고 너무 그냥 저는 제 나름 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 괜찮니? 너 진짜 괜찮은 거 맞니? 나 너무 괜찮은데 안 괜찮으면 어쩔 거야? 난 지금 너무 괜찮아. 막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도 사실은 아니 저는 그냥 상황적으로 사람들은 저를 뭐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막 극복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일상이 사라져요, 잘. 그래서 내가 굳이 정유 씨 여기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우리 최정유라는 이 배우는 이 지우 엄마는 굉장히 꿋꿋하고 씩씩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유 씨의 이러한 굉장히 좋은 장점인 꿋꿋함과 씩씩함 때문에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씩씩하고 꿋꿋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 장점이긴 하지만 약간 지우처럼 과유불급이야. 인간으로서 그냥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힘들어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마저도 이 씩씩함과 꿋꿋함으로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게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너무 괜찮거든요, 사실은. 안 괜찮으면 어쩔 거야? 난 지금 너무 괜찮아. 일상이 사라져요, 잘. 너무 씩씩해서 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라고 하는 거 어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MMPI를 해봤더니요. 우리 정유 씨 마음 안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함, 또 외로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 잘 겪어나가려고 굉장히 애쓰고 본인의 마음의 회복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지금 이제 겪어가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아닙니다. 그쵸. 네. 잘 겪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잘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그게 좀 제가 버티는 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포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진짜 제가 만약에 혼자였다면 당연히 저는 못 버텼어요. 당연히. 아이를 낳기 전까지 일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크니까 나 이러다가 일을 못하고 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배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연기, 방송에 나가는 건데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난 먹고 살 길이 없네? 나 혼자는 먹고 살 수 있어도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로서는 내가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가 딱 그럴까? 그렇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내가 전문직이 아니니까.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 타임으로 뭐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막 동네 알바를 알아봤어요. 멀리 못 가고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알아봤고 근데 나이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알바가. 그래서 또 내 나이에 맞는 걸 하려면 시간대가 안 맞고 우리 아이의 패턴과 안 맞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나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부동산 중개사 일을 이렇게 자격증 시험 보는 걸 조금 해서 그래서 그걸 이거 정말 최적의 직업이다. 왜냐면 자격증만 있으면 내가 배우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아는 후배가 누나 이거 한번 관심 있으면 좀 한번 해보시려고 해서 제 주변에선 제가 뭐든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알아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언니 혹시 이런 것도 관심 있어 하고 제안을 주는 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라이브 커머스였는데 근데 사실 이제 26년간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네. 이게 새로운 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새로운 일에 대한 그런 이렇게 걱정이나 이렇게 약간 내가 여배우여서 이런 걸 못해 이런 마인드의 사람 사실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좀 기분 나빠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게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약간 조금 이런 얘기 굳이 왜 하지? 맞아요. 그러면 저는 정색해요. 저보러 뭐 너 돈 떨어졌냐? 막 이런 얘기를 누가 올린 거여서 저 돈 떨어졌어요. 저는 돈 벌면 안 돼요? 왜 저는 여기 나와서 돈 벌면 안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또 오히려 대답 안 하시고 저를 전혀 모르는 방송에 나와서 그냥 측면적인 것만 보여지는 그거 갖고 판단을 해서 저를 판단하는 분의 얘기는 저는 사실은 별로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이런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세요? 별로 안 네. 저는 약간 마인드가 네가 오늘 날 욕할 거야. 죽을 때까지 나 욕할 거면 내가 네 얘기 들어줄게. 약간 이 마인드예요. 두 가지 아이 양육하면서 이제 여배우 일을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만만치 같은데요. 처음에 네. 저는 이제 아이 낳고 6년 만에 이제 드라마 복귀를 했었어요. 물론 한두 달의 준비 시간은 있었지만 그 한두 달조차도 저는 이 드라마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애한테 하려느라고.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가긴 나갔어요. 이제 촬영도 하고 했는데 이제 막 그때 처음으로 누가 이제 댓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 댓글을 찾아봤어요. 돈 받고 일을 하면 관리를 좀 하라고 이런 댓글이 딱 나온 거예요. 진짜 와닿는다. 그 말을 듣고서 제가 나 미쳤구나.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내가 너 이럴 거면 왜 와서 이렇게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고 맞아. 왜 개런티를 받고서 와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드라마 하면서 최선을 다하진 않았던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한 이만큼은 집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나와 있어도. 제가 동탄 쪽 살 때였고 촬영도
현장은 다 일산, 파주 막 이런 데였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멀다. 강원도를 왔다 갔다 네. 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만약에 예를 들면 12시에 끝났어? 그럼 나 집에 가면 한 1시, 2시 되는데 가서 씻고 애를 보고서 재우고 옆에서 잠깐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게 지금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자 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일찍 끝나서 집에 충분한 시간이 되는 날은 집에 갔고 그러지 않은 시간은 이제 일산 근처에 아예 숙소를 잡고서 이제 아예 좀 거기 집중을 했었어요. 윤지 씨가 그렇지 강원도에서 막 네, 일 네. 끝나고 네, 얼굴 왔다 잠깐 갔다 하고 보려고. 잠깐 보려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죠. 아니 저는 그게 냄새라도 맡아주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저만의 열성이었던 것 같은데 애를 키우면서 드라마 촬영을 하는 그 시스템은 제가 몸이고 마음이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연습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다른 시간 관리, 뭐 엄마 그다음에 체력 관리, 그다음에 이 얼굴 관리 다 너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이건 반드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아마추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요즘에 이제 그 인텐시브 마더링 그래가지고요. 과잉 모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하는데요. 과잉 모성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아이 옆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줘야지만 아이가 행복하고 그 사랑을 통해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과잉 모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아이 옆에 머무려고 해요. 자녀 곁에 머물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그야말로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거. 과도하게 과잉 모성, 과잉 부성이 생겨나는 이유들은 이게 이제 미안함 때문이거든요.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것이 미안해서. 또는 내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이 아이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미안함, 죄책감이 이제 그 마음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지나치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다 제공을 하고 옆에서 언제나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의외로 아이들이 좀 이기적으로 큰다든가 또는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좀 잘 안 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적절한 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정윤 씨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생활력도 강하고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보거나 지나치게 체면을 챙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분이시네요. 네, 굉장히 꿋꿋하고 그러시네요. 진짜 선생님 말대로 참 꿋꿋하다라는 게 진짜 이렇게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게 행동에서도 그렇게 막 느껴져요. 네. 근데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너무 꿋꿋하고 씩씩하고 막 이겨내야 돼 막 이러면요. 애들이 그 부모가 막 태산이야 태산. 태산이야 태산. 산으로 보면. 그래서 나는 못 그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의외로 자기 자신과 부모를 비교하면서 나는 부모보다 훨씬 좀 나약하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정윤 씨가 씩씩하고 꿋꿋해요. 되게 장점인데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느꼈던 인간 최정윤이 느끼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마음의 힘듦을 대체로 표현을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간직하고 가는 편이에요. 이 마음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딸하고도 나누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하고도 나누는 거. 그걸 조금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육아에서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이를 위한 건지는 구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것 중에는 나를 위한 게 되게 많아요. 내 만족. 네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좀 자꾸 해보면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부분이 많다면 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명확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뭐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육아가 번아웃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육아도 번아웃이 오거든요. 엄마가 번아웃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와요. 그래서 번아웃을
피하려면 이게 언제나 육아가 꽤 오랜 과정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다 꺼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힘을 잘 네, 비축을 네, 힘을 잘 힘대를. 비축을 하고, 네, 오늘 너무 몸이 힘들다. 그러면 쉬는 게 오늘 하루의 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최선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서 나의 생명의 마지막 불씨까지 한 방울까지 꺼내 쓴다는 게 최선이 아니라 내가 지속해서 오랜 동안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정도를 해내는 게 오늘 하루의 최선이거든요. 페이스를 그러니까 잘해야 돼. 너무 피곤하면 쉬는 게 그게 오늘 하루의 최선이라는 거죠. 육아는 오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내가 그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지속 가능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육아를 하는 게 네. 맞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목요일 날 항상 체력이 딱 떨어져요. 근데 그날 목요일 밤에 항상 라이브 커머스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커머스 하려면 이제 체력을 다시 업을 시켜야 되니까 주희 엄마 딱 1시간만 잘게. 엄마 저녁 때 일해야 되니까 1시간만 잘게. 웬일로 자라고 이제 냅둬줬어요. 자고 있는데 정말 이게 머리가 좋은 건지 오더니 엄마한테 귓속말로 엄마 나를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이러는 거야. 저도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큰 깨달음입니다.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깨달음이 맞아. 왔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한 방울? 네. 이가 무슨 서부 영화에 나오는 네. 전설의 총잡이의 명언 같은 마지막 한 발은 남겨두지 마치 그것처럼 네. 그러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지금 최정윤 씨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죠? 그죠? 네. 아니 저는요 구체적인 답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윤 씨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영역이 3가지가 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집에 가요 아빠 해요라는 것까지 하나 하면은 네. 4가지. 네. 이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맞게 표현을 다시 바꿔서 가르쳐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엄마 전화번호 그러면 그거는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서 오늘처럼 놀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놀 수 있을까요? 그럼 그래. 그러면 그럼 연락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 가르쳐 주세요. 네. 그리고 2번째 카테고리가 뭐였죠? 우리 집에 네.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오세요. 자고 네. 가요 뭐 이런 거. 네,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놀러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초대하고 싶어요. 초대. 초대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시고요. 3번째 영역은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네. 자꾸 더 자고 네. 가라고 하죠. 그거는 다음에 자고 가실 때는 하룻밤만 더 자고 가세요. 조금 더 넉넉하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럴 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꿔주고 아빠 해요. 우리 집에 가요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아이들이 아빠랑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난 사실 아빠하고 놀긴 노는데 자주는 못 놀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바꿔보는 거. 네. 자, 은영 매직 뿌립니다. 네. 오늘의 은영 매직은요. 1000번은 흔들려야 엄마가 된다입니다. 네. 너무 멋있다. 흔들려도 엄마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네. 좌절, 또 어려움, 고비가 있습니다. 1000번은 흔들리면서 네, 가까운 사람들과 진심의 마음을 나누면서 흔들리면서 가는 겁니다. 네. 너무 1000번 중에 한 10번 흔들린 것 같네요, 지금. 앞으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거 꼭 제가 저희 소파에, 거실 소파에 놓고서 항상 기억하면서 선생님 힘들 때만 선생님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지우한테 말씀해 주신 것도 정말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앞으로도 그 아이 계속 그럴 거니까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하는 걸 꼭 한번 네. 실천하게끔 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정윤 씨의 내면의 힘을 믿으시고 네. 지우가 갖고 있는 건강함과 힘을 믿으시고 네. 이렇게 쭉 살아가시면서 네. 그냥 잘 겪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국제 결혼 결혼을. 생활 이제 7년 차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뭐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도 늘 외로워요. 늘 외로워요. 네, 근데 뭐 가정관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해주고 너무 이제 아껴주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외로워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배가 고픈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랄까? 맞아요. 네. 전 사실 이제 신주아 씨 SNS도 가끔 보고 방송 나온 것도 봤어요. 남편분이 큰 서방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되게 엄청 잘생기셨고 그리고 정말 집도 너무 좋고 막 걸어다니고 산책하는데도 막 옆동이 막 걸리고 막 봤거든요. 저도 막 유튜브에서 그 든든한 남편에다가 그러면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니, 큰 서방이 얼마만큼 맞춰주느냐. 선물도 일반적인 선물 안 한다면서요. 그냥 신용카드를 그냥. 신카드? 신카드 그냥. 너무 좋으시죠? 같이 가실래요? 어떻게 저랑 같이 가서 사실래요? 남는 방이 있나요? 있어요. 진짜 너무 가고 싶은 사실 좀 친해지고 싶은데 그때 봤을 때 말을 만났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막 저를 초대할 정도로 그렇게 심심하신 거예요? 네. 그런가 봐요. 저 벽 보고 혼자 얘기해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특기가 뭐냐면, 취미가 뭐냐면, 이제 수영장, 풀장 나가면, 안녕, 나무들. 진짜 많이 괴롭구나. 말랑거리 같은데 약간 좀. 안녕, 새들아, 안녕. 그리고 구름에다가, 오늘 너 이쁘다, 안녕. 막 혼자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바쁘잖아요. 사실 집에 있으면 둘이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할 상대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기에도 속마음을 털면서 만나기에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뭘 해도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게 많이 이슈가 되고 집중도 많이 하고 포커스 관심을 너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대인관계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7년 차 되면 이제는 이제 문화도 웬만큼 익숙할 네. 때고 언어도 이제는 웬만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일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나 다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많죠. 사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이제 뷰티 사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K-뷰티를 태국에 끌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준비를 짜잔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놈의 코로나 진짜. 코로나가 생기면서 다 무산됐고 뭐 지금 법인까지 다 등록해놨는데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남편이 제가 어디를 혼자 나가려고 하는 거를 약간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생각을 해요. 저도 무섭고 그래서 아무래도 더 집순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약간 그냥 팩트 폭격을 하자면 약간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인형 같아. 내 느낌에. 인형은 인형 맞거든요. 인형은 맞는데 그 넓은 집에 그걸 이제 인형 유리장이라고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서 원래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원래는 좀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활동적인 것도 좋아하는데 맞아요. 영어도 잘 못하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이제 저를 좀 너무 애기처럼 생각을 해서 점점 그냥 이런 생활이 쭉 나도 모르게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약간 혼자서는 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더불어 결혼을 한 후에는 배우 신주아보다는 항상 태국댁 신주아라는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 심지어 한국에 와서도 네. 그래서 좀 결혼 생활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많이 그러다 보니 약간 좀
내 스스로의 내가 좀 많이 내 존재감이 내가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드니까 조금 그게 너무 좀 나를 작아지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이 실제로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들으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집안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이 아니고는 그 넓은 집에서 그 수많은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분들하고 네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오늘 5명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삶도 얘기하고 인생도 얘기하고 내가 뭐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너무 외로워요. 지금 상상만 했는데도.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하나의 저는 행로라고 봐요. 인생의 행로를 쫙 살아가는 과정이 그냥 원래 좀 외롭죠.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원래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가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은 포유류에 속하잖아요. 포유류. 네. 그런데 포유류는 여러 종류들이 있죠. 근데 그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운동신경 발달이 늦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어떤 다른 동물은 한 달 만에 뭐 뛰기도 하고, 네, 뭐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뻘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지만 인간은 최소한 돌은 지나야. 네, 물론 키우면서 약간의 개인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돌은 넘어야 걷기 시작해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운동신경 발달이 늦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생활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이 협동을 해요. 협동을 하고 무리를 지어서 같이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힘을 합해야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생존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오랜 동안의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좀 더 잘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에요. 이제 본능에 가깝군요. 네. 그래서 인간이 혼자 있을 때 외롭다 못해 두렵고 힘들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미국에서 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라페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그 쥐의 뇌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가 그냥 이렇게 잘 있을 때, 어울려 있을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다가 혼자 쥐를 딱 고립을 시켰더니 도저 라페 뉴클레우스가 딱 활성화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뭔가 혼자 있을 때는 여러 명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 뭔가 이게 상황이 달라졌네 이러면서 이제 뇌의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고립을 경험한 쥐는 그 다음에 다시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에 훨씬 더 과민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기하다. 네, 그런 이제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태국에 부잣집에 시집가서 남편도 그렇게 잘해준다고 그러고 집도 세상에 으리으리하구만 뭐 이렇게 뭘 그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아 씨 얘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네.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외롭지 않은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주아 씨가 느끼는 이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해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30년 가까이 살아왔던 이제 이 모든 생활, 언어, 문화 이걸 다 떠나서 이제 태국으로 가셨단 말이죠. 이제 7년이면 약간 아주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적응이 될 법도 하고 적응이 좀 안 되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1, 2년은 당연히 그렇다고 치는데 7년 정도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태국말도 좀 잘하고 태국 생활이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아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태국 말이 좀 많이 어렵습니까? 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많이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태국에 7년 차긴 한데 언어가
일치월장하게 늘지를 않아요. 생활 네, 태국어는 그냥 되는데. 집에서 하는 영어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이제 제가 말할 친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꾸준히 선생님과는 이제 영상 통화로 항상 공부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알아는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뭐지? 권태기가 오더라고요. 언어 권태기. 그러니까 그냥 책을 보는 순간 이게 막 한국어랑 태국어가 섞여서 보이고 연계국어가 되는 거예요. 네. 헷갈리고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나 많이 배고프다라는 게 갑자기 히우 이게 배고파인데 막막이 많이요 태국어로. 그러면 원래 나 많이 배고파인데 배고파 막막 이렇게 배고파 막막 이렇게 나와요. 언어 자체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또 막 혼란스러움도 있는 거죠. 이러다가 진짜 완전 내 모국어도 지금 헷갈릴 한국이 되는데 말할 친구는 많이 없으니까 남편 얼굴 보면은 막 태국어가 막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막 왜 오빠는 태국어 안 해? 한국어 안 해? 왜 나만 공부해야 돼? 약간 막 그런 거. 근데 우리 남편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는 삶이잖아요. 이게 네. 인생이잖아요. 생활이고. 그러면 뭐 밥 먹자, 맛있다, 뭐 먹을래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 교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눈빛으로도 하지만 맞아요. 언어로도 하는 거고. 맞아요.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왜 그래 2002년도에 그러면 맞아 그때 내가 뉘앙스 맞아. 그 시청하고 거기 우리 내가 앉아 있었잖아 이렇게 그냥 얘기를 안 해도 맞아. 다 알아듣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안 통하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어. 이게 뉘앙스의 차이인데 네네. 남편은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 의미 전달 뉘앙스 말투가 또 여기가 성조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성조가 없으니까 약간 아니야 약간 뭐 이러면 되는데 거긴 또 아니야도 뭐 마이차이 막 그러니까 성조가 있다 보니까 그대로 안 하면 그 발음이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아닌 거는 아니야 이거와 뭐 바빠 그러면 아니 뭐 이러면 이런 거죠. 똑같은 아니라는 말을 써도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태국어는 성조 자체가 이성이라고 마이 이게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아니 뭐 이렇게 한 건데도 마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어떻게? 그냥 그래서 이게 어렵다. 이성인데, 그러니까 마이 하면 아니야, 마이 이건데 뭐 그냥 내가 있다가 마이 이러면은 무조건 남편한테는 싫어, 아니야. 이렇게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싫어. 그러니까 이게 안 그렇다고 되는구나.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마이 이거 하면 돼. 마이 뭐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없어요. 언어가 무언어예요. 어렵다. 야, 그래서 그렇게 큰 싸움이 될 뻔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냥 번역기 돌리고 하다가 그냥 벽 보고 얘기해요. 그냥 한국말로 그냥 혼자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할 말은 하고 싶다. 나는 배출을 해야겠다 해서 그냥 혼자 막 얘기해요. 나는 이게 서운했고 나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는 이래서 이랬는데 왜 그거를 못 알아줘. 그리고 이건 나 진짜 서운하지.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너무 많아 할 말이. 나 지금 깜짝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그렇게 돼요. 아니 근데 완전히 문화가 좀 다른 나라잖아요. 그죠? 태국이란 사실 나라는 문화가 네. 너무 달라서 너무 다르죠. 네. 문화 충격도 많이 있었고.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집 공사를 3개월이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5개월, 7개월, 10달, 1년. 1년이나 걸려서 너무 이제. 늘어났다. 아니 중간에 뭐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3개월로 계약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그냥 괜찮아? 우리 남편도 언제 됩니까? 네. 뭐지? 재촉을 하면 되잖아. 재촉을 했죠. 응. 오케이라고 해요. 알았다고. 근데 또 5개월. 또 가면 안 돼 있어. 언제 돼요? 이러면 또 8개월. 또 언제 돼요? 이러면 또 1년. 그래서 1년 만에 된 거예요. 빨리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게 나라가 덥고 이제 그 기후 차이도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여유 있게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이 너무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우리가 너무 사람을 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압박을 주냐, 맞아,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태국 가면은 확실히 좀 그런 여유가 좀 있는 느낌이 네, 있는데 네. 근데 태국도 시월드가 있나요? 태국이요. 맞아. 궁금해가지고 궁금하네요. 고부 갈등이라든지 사실 시월드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제가 그래서 신혼 초반에 신혼집 공사를 할 때 1년을 어디 있었겠어요? 시댁에 있었어요. 시댁에 있었죠. 왜냐면 시댁은 그냥 다 아직까지 남편 방, 우리 방이 그대로 다 있어요. 시댁에 가면 가도 있고요. 네네. 저희 결혼하기 전 남편 방 그대로 있고요. 지금 제 신혼집에도 시어머니 방, 시누이 방, 우리 엄마 아빠 오시는 우리의 가족 방, 내 친구들, 손님들 방, 우리 방 이렇게 다 있어요. 문화가 뭐냐면 언제든지 부모님이나 식구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쉬시고 가라고. 뭐 집이 좀 1년에 넓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문화가 그래요. 그 다른 집에 가도 다 그래 문화가. 중국계 좀 하교 쪽이 그런 문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같이 살자는 거야? 아니야, 나는 혼자서 독립도 일찍 했고 우리 부모님이랑도 안 살았어. 나는 못해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남편이 중간에서 이렇게 말 잘해서 이제 그냥 어머님 편하게 왔다 갔다는 하세요. 왜냐면 사실 친구도 없고 하니까. 근데 어머님이 그 이후로 잠은 잘 안 주무시고 하시더라고. 약간 반반 섞였네. 서운하셨는지.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오세요. 뭐 문화가 다르든 네. 언어가 다르든 또 언어가 같아도 어쨌든 싸우잖아요.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니까 네, 이제 네.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늘 서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는 꼭 무슨 섭섭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은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아 씨가 네. 이런 표현이 맞을라나? 네. 약간 경계인 같아요. 경계인. 경계? 그러니까 이게 경계인이라는 게요. 굉장히 오랜 동안 소속되어 있던 어떤 집단 내지 뭐 그런 뭐 관계, 문화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좀 떠나서 다른 집단으로 갔을 때 예전에 익숙했던 그런 데서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생활 습관 같은 거를 금방 버릴 수도 없고 새로운 집단에는 아직 충분히 적응이 안 되고 이랬을 때 오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좀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주아 씨가 지금 딱 경계인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와이프 나 혼자 아내만 한국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모든 게 달라. 가족, 친구, 거의 직장, 내 나라까지 버리고 당신이란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로 왔는데 가끔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건 후회하지는 않아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대신 국제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면이 있네요. 그러네요. 조금 국제 결혼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향수병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한국이랑 태국 와갔을 때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도 잠을 못 자요. 그러시군요. 네, 막 쌍코피를 흘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찾아갔죠.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내 몸 상태는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살면서 살다 보니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국제 결혼이 언어 문화도 있지만 내 모든 걸 어느 정도 포기하고 희생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남편한테 달아지는 게 더 커지는 거야. 오빠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더 해줘야지. 막
그런 게 생기고 그게 안 될 때는 말도 잘 안 되잖아요, 가끔. 그러면 막 정말 막 진짜 하늘로 막 그 몸이 그 진짜 땅으로 꺼지는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막 소멸되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루지 못한 저희 이제 꿈이 있잖아요. 배우로서 아직 더 하고 싶은 역할도 많은데 아무래도 태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일 같은 경우에도 좀 조건적으로 제한적인 것도 많고 환경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일을 하고 싶은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남편은 너무 바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그게 조금 질투로 남편을 향한 그게 아니 나도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여잔데 나는 여기에서 사는 자체가 환경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 사람들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면 그게 부럽다가도 나중에는 약간 질투 막 그 질투가 되면서 약간 원망스러워지고 제 선택으로 결혼을 했으나 이게 가끔 나 행복한 거 맞는데 뭐지? 이건 무슨 느낌이지? 그게 주아 씨가 질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조금 단어를 바꿔볼게요. 그게 본인의 단단한 자리매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 그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30년 가까이 살았던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뒤로 미루고 정말 훌쩍 떠날 만큼 사랑했던 거거든요. 이제 사랑이라는 과정은 주아 씨한테 굉장히 행복한 건데 한편으로 보면 신주아라고 하는 뭔가 그 위치, 단단한 자리매김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네요. 맞아요. 네.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꿈 있는 여자보다는 꿈 있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야, 멋있다. 근데 진짜 줄 알았네. 넉살인 줄. 그래요? 네. 사람 살아가면서요. 일이 참 중요해요. 일이. 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일단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을 하고 살아야죠. 왜냐하면 누가 대신 그걸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다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어느 정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꼭 뭐 회사에 가서 돈을 버는 것만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주아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아내의 역할, 그죠? 부부가 서로가 잘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죠. 할 일 각자 할 일. 네, 저는 저 나름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나래 씨는 아직 뭐 결혼은 안 하셨지만 또 나래 씨가 하는 역할이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게 아니어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딱 디디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혼 전에 있으셨어요. 신주와 그럼 딱 있었는데 요게 너무 줄어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의 삶에서 주아 씨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주아 씨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이거를 늘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어떤 딱 자리. 내 자리. 딱 자리 매김이 더 단단해지면 한결 그 외로움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태국어 들어보니까 어렵겠네요.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배우셔야 되는데요. 1대1로 배우는 것보다는 학교 같은 데 다니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코로나 좀 좋아지시면 남편분과 잘 상의하셔서 학교에 다니는 걸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 태국이라는 나라에 적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수월해지실 거라고 봐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나 좀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행이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한국이고 내 집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런 정말 이런 환경이 생기다 보니까 더 약간 무섭더라고요. 내 집도 이제 이번에도 정말 11개월 만에 왔는데 이보다 더 더한 게 나타나거나 다른 자연재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떡할까 무섭까 막 그런 생각까지 다
다 너무 하게 되니까 약간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뭐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되고요. 제가 조금 보태보면요. 네. 이야기를 좀 보태보면 이 주아 씨가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한국의 내 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등호로 보면 만약에 천칭저울에 무게를 올려놓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태국 쪽에 무게중심이 더 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타일랜드가 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죠? 또 쿤서방님은 한국이 본인 나라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태국에 조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좀 힘들어도 조금 더 거기에 짐을 확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짐, 마음의 짐을 다 풀어서 한국의 신주아가 아니라 태국의 신주아, 난 태국의 신주아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애써 노력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늘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자꾸 한국을 향해 네 집에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경계인, 아까 어정쩡, 어중간, 네, 이도저도 아닌 이렇게 되면 너무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은 언제나 오시면 정말 그냥 여기 그냥 원래 내 땅이고 내 나라고 내 언어고 내 문화고 애써 노력 안 해도 며칠만 있으면 금방 자연스러워지니까 이거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언제나 주아 씨한테 웰컴. 근데 태국은 애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글로 좀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실어서 태국의 짐을 마음에 좀 짐을 확 풀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집이라는 것은 내 집은 내가 제일 마음 편하게 두는 곳을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주아 씨가 태국에 있는 쿤서방가에 사는 집을 내 집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날이 오면 네. 훨씬 더 지금 주아 씨의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네. 생각해보니까 태국에서 살 때는 친구들이나 지인한테 말하면 그냥 우리 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집은 내 집. 그러니까. 네. 너무 이해해요. 그냥 한국 내에서 시집만 가도 선생님. 그럼요. 친정 쪽만 바라봐도 마음이 그럼요. 지글지글해요. 시댁이랑 아직도 이렇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근데 그냥 내가 살던 그 집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네네. 그런데 진짜 정말 상상이 안 될 만큼 너무 네네. 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아 씨가 인생의 행로에서 정말 이해할 만큼 그런 이제 마음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먼 곳에서 이렇게 오 박사님과 네. 상담을 하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이렇게 쭉 얘기해 보니까 어떠세요? 잘 쏙쏙쏙쏙 들어오게. 처음에 한국 와서 이렇게 쏙쏙쏙쏙 이렇게 더 잘 들리셨을 것 같아요. 제 너무. 생각에. 이런 분을 제가 요 근래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오 박사님 뵙고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인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엄청 인기 네. 많으셔가지고. 너무 바쁘세요. 코로나 좋아지면 태국 한번 갈까요? 네. 오세요. 핫타임 먹으러 그럴까요?